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혜신입니다. 위켄드 에디션에서는 한 주일에 일어났었던 미국의 그 중요한 이슈들을 조금 더 그 정규 방송 시간에 미처 전하지 못한 부분까지 함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규 방송이 끝나고 난 뒤에 일어난 일도 어떤 때는 그 전해드려야지 될 때가 있는데요. 오늘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에서 연방 하원이요. 법사위원회 하원은 그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주도를 하고 이 법사위원회에서 완전히 당파적으로 민주당의 의원들은 23명 전부 트럼프 대통령 탄핵 당해야지 된다라는 데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의 17명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쭉 그 분석되는 내용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캠페인 측에서는 이 내용 그리고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 없음 지금 이제 반 정도는 트럼프 대통령을 반보다 조금 더 많이 있겠죠. 무척 싫어하고 그러나 그 40% 아랫대는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그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하원에서 다음 주에 탄핵당할 게 분명하니까요. 탄핵당하는 물론 상원에서 무죄로 두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탄핵당하고 인기 없고 이런 것조차도 트럼프 대통령 캠페인 측에서는 굉장한 그 캠페인의 자산으로 활용을 할 것이다 하는 그런 그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민주당이 14명인지 15명인지 16명인지 모를 정도로 예비선거에서 후보들이 특별히 누구다 하고 딱히 마음이 가는 그런 사람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 캠페인 측에는 돈도 많이 모이고 있고 스태프들도 이미 다 많이 구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조직이라는 게 있죠. 현직 대통령이라는 것 이외에도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좀 유리할 것이다. 특히 탄핵 당하고 나면은 오히려 그 공화당 지지층에서 더 많이 뭉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 이제 워싱턴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 캠페인 측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하는데 자레드 쿠슈너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가 나가서 얘기하기를 저는 공화당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공화당인 것이 편안합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2020년 선거에서 크게 우리 쪽으로 딱 그 표를 찍도록 활용을 해야지 됩니다. 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이번 주에도 뭐 선거 유세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은 내가 싫어도 나에게 투표를 해야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이 원하는 쪽으로 모든 힘이 실려갑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것을 무기로 사용할 것이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제 의회에서는 특히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이 권력 남용을 했다. 의회를 방어했다. 어떻게 외국 정부를 향해서 뭐 자신의 정치적인 적을 조사해 달라고 하고 그리고 미국의 모든 뭐 17군데의 정보국에서 전부 그 2016년 미국 대선에 개입한 국가가 러시아라고 하는데 우크라이나다 러시아가 아니라 이런 조사를 우크라이나 그 현 대통령에게 해달라고 했다는 것이요. 물론 이 현 대통령이 5월달에 취임식을 했고 뭐 그 5월을 전후로 해서 당선이 후는 아니고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 전에 2016년도에 미국 대선에 개입을 한 정권과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가성으로 외국 정부까지 끌어들여서 외국 정부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3번 뭐 그 사람들이 다 탄핵으로 자리를 내서 물러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앤드류 잭슨부터 빌 클린턴, 리처드 닉슨 이 3명의 탄핵과 연관된 대통령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다. 닉슨도 외국 정부를 끌어들이진 않았고 빌 클린턴의 경우는 단지 그 여자 문제 관계로 그 여자 문제를 거짓 증언했다는 이유로 하원에서 탄핵이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정부까지 끌어들였다. 그게 이제 대가성이고 또 외국 정부가 끌어들여간 것. 그래서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순백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민주당이 너무너무 미워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도 계속 그를 끌어내리려고 했지만 너무나 아무런 죄가 없이 정말 그 아브라함 링컨보다도 더 훌륭한 대통령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공화당 정치인들이 정말 그 손주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도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지, 또 왜 본인은 탄핵에 반대표를 던졌는지를 분명하게 그 설명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요. 실제로는 공화당 내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에 대해서 경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본인들의 정치 목적에 따라서 공화당은 결론적으로는 공화당이 투표를 해줘야지 정치인 자리를 유지할 수가 있는데,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어쩌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슈 하나 두 개를 보고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뭐 생각을 깊이 한다던가 많이 배웠다던가 아니면 나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함께 생각한다던가 다른 사람을 넘어서 우리 커뮤니티뿐만이 아니라 다른 커뮤니티 또 다른 나라까지 생각을 한다던가 그런 것은 부족한 것이 그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요. 아무튼 그런 형태로 트럼프 대통령이 나에게 뭔가 한 가지라도 주니까 그것만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16살짜리 여자아이를 그 병을 갖고 있는 그 여자아이를 네 병이나 치료해 그딴 짓 하고 다니지 말고 기후변화를 막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대통령에게 그걸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잘한다고 하고 박수치고 웃고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이미 존재하니까 존재하는 거죠. 그건 인정을 해야지 되고 그런 그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이 40%에서 45% 정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뭐 반대하는 사람도 많은 거고 또 트럼프 대통령 그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꼭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지 않는 사람 가운데서도 잘못은 했지만 탄핵당할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민주당이나 또 민주당 그 성향의 여러 뭐 전문가라던가 이런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린 다른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를 해보자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넘치고도 넘친다. 그건 또 이제 그분들의 믿음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뭐든지 다 가짜다. 이것도 가짜 저것도 가짜. 나는 잘못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어찌 나 같은 대통령을 또 만날 수가 있으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이제 선거 유세장에 가보면 너무나 좋아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쇼맨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가 그 쇼를 하는 것을 너무나 그 좋아한다. 재미있으니까 좋아하고 그러면서 투표를 한다. 유권자 성향이라는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탄핵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뭐 민주당도 그렇고 오하이오주 같은 경우도 경제가 좀 어떻게 좀 잘 되나. 경제는 잘 된다고는 하는데 본인들에게 특별히 잘 되는 것을 잘 못 느끼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탄핵이 관심 바뀐 그런 경우도 있고 민주당에서는 실제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미우니까 더 탄핵하고 싶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테고요. 제왕적인 대통령제를 막아야지 된다. 이것은 우리는 그냥 헌법에 따라서 그에 맞게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만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의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는 또 그 중에는 이런 과정이 지겹다라고 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왜 대통령에 적합하지 않은가를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그 마음이 11월 내년 선거 치를 때가 되면은 더 강해지길 바라면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런 마음들이 좀 약해지죠. 그러면서 이 탄핵을 드라마를 만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중요하게는 아무튼 헌법의 의무다라고 생각하는 정치인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물론 탄핵 그 정보위원회의 청문회에서는 좀 인상적인 장면들이 있었죠.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 그런 그 대사, 지명되고 임명된 대사라든가 아니면 뭐 국무부 직원, 대통령에게 지난 몇 년 동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해서 조언을 했었던 사람들이 이건 대가성이다라고 그 증언을 했기 때문에 의회 증언이라는 것은 증언하기 전에 선서부터 하잖아요. 여기서의 증언이 거짓일 경우 어떠한 벌도
받겠다. 달게는 뺐습니다. 벌 받는데 달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일들에서 몇몇 드라마틱한 장면이 있었고 또 그런 증인들이 전부 그 대통령이 나가서 증언하지 말아라라고 했는데도 그의 지금 현 행정부에서 일하면서 증언한 사람도 있고 말 안 들으니까 쫓겨난 사람도 있고 하는데 그 가운데 또 이제 또 그 이민자 출신 뭐 3살 때 여기로 왔던 몇 살 때 왔던 이민자 출신으로 그렇게 대사까지 하고 미국의 중령까지 하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들 미국 사람들 아니잖아. 이민 왔잖아. 그러니 뭘 믿어? 아마 그 이민 온 그 출생 국가를 더 위했을걸? 뭐 이런 그 조롱 그 조소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야, 인간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정말 순위 낮아도 너무 낮다라고 그 좀 비애감 같은 것을 느낀 사람들도 있고요. 아무튼 청문회에서 그 같은 드라마가 있었던 것은 이번에 그 법사위원회에 오기 전에 그 정보위원회에서 조금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어쨌든 내년에 민주당은 하원에서 31개 의석을 지켜야지 되거든요. 그 31개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전부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투표를 했었던 트럼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투표를 했었던 그런 지역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서 부담감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테고요. 상원은 좀 덜합니다. 상원은 한 군데인가 그 정도만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탄핵 문제는 이렇게 돼 있고 민주당이야 뭐 지금 민주당에서 그 상원에서 걱정하고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죠. 알라바마가 지역구인 그 덕 존스라는 사람. 이 사람 정치인은 처음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지지했었던 그 전에 그 검사를 했었던 그 사람이 뭐 검사 때부터 뭐 아주 14살 소녀부터 많은 여성들과 그런 관계를 맺었고 그런 일 때문에 떨어져서 이 사람이 민주당의 그 덕 존스가 엘라바마주의 상원의원인데 그 지역구가 바로 제프 세션스라는 전 그 법무장관이 갖고 있던 자리고 이 법무장관이 상원의원이었던 그 상원의원일 때 아무도 트럼프를 거들떠도 안 봤을 때 나는 트럼프 지지야 하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법무장관이 됐는데 막상 본인이 러시아 관계자들을 비밀리에 만났었던 것을 속이고 이런 문제로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빠졌습니다. 레큐즈 해버렸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네가 빠지긴 왜 빠져. 그 자리에서 나에게 유리하게 수사가 진행되도록 했었어야지 하면서 결국 중간선거 치르고는 확 해고해버리고 지금 말 잘 듣고 말 듣기를 바라는 것보다 더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이상으로 해주고 있는 윌리엄 바라는 사람을 법무장관으로 냈잖아요. 그 자리가 바로 지금 민주당이 위험한 상원의원 자리입니다. 덕 존스. 엘라바마가 워낙 이만저만 보수인 곳이 아니어서요. 거기서는 백인 우월이 굉장히 좀 받아들여지고 실제로 제프 세션스라는 전 그 연방 상원의원 법무장관도 백인 우월주의자고 해서 이민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어요. 강성인 정책을 법무장관으로 할 수 있는 한.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한두 가지, 서너 가지, 한 뭐 10가지 나에게 해주고 한 가지 조금 덜 했다 하면은 가차 없이 해고시켜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해고당했고 지금 다시 또 제프 세션스가 그 자리에서 상원의원에 나가냐 마냐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민주당 상원에서는 덕 존스가 위험해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하원이 다음 주에 전체 투표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상원으로 넘어가면은 근데 안 될 것은 분명하고요. 공화당이 다수당인데 미치 매코넬이 빠른 시간에 끝내기를 원하고 그리고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 탄핵 안 시킨다고 하원에서 지금 기소를 해서 상원으로 보내서 상원에서 재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안 한다고 하니까 안 될 겁니다. 그 사이에 이제 뭐 민주당은 누가 될지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림이 잘 나오지 않아요. 제가 어제까지 그 핏 브리지지 본인은 지지라고 발음하니까요. 핏 브리지지 인디아나주의
사우스밴드라는 작은 마을의 시장이 많이 떠오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떠오름은 누구나 있는 겁니다. 조 바이든이 떠올랐었고 버니 샌더스도 잠깐 엘리자베스 워렌 버니 샌더스보다 조금 길게 그러다가 내려오고 핏 브리저즈라는 사람이 젊고 이제 37살인데 1월이기 때문에 내년 1월이 되면 38살이 되고요. 굉장히 말도 잘하고 좀 가슴도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개신교고요. 종교 또 군인 출신이고 로드 장학금을 받아서 영국에서도 공부한 사람이고 좀 중도라고 할 수 있죠. 헬스케어에 대해서 버니 샌더스나 아니면 엘리자베스 워렌처럼 뭐 사적인 보험회사, 민간 보험회사 다 없애버리고 정부가 다 같이 하겠다 이런 얘기는 안 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 브리지즈라는 사람이 이론도 탄탄하고요. 경제나 정치나 모든 이론이 해리 트루먼을 굉장히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트루먼이라는 이름을 많이 쓸 수 있는 곳에 상징으로 쓰고 있는데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허즈번이 있습니다. 남자예요. 학교 선생님인. 요즘 떠오르고는 있지만 이것도 또 가라앉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아직 1년 11개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였냐면 그 아이오와주에서 이 사람이 연설을 할 때 한 2,000명 정도가 왔는데 그때가 엘리자베스 월에는 같은 때에 700명 그 관중이 모였을 그런 때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대체로 이제 1976년 뭐 그때부터는 아이오와주에서 이겨야지 제일 먼저 이제 코커스 형태의 예비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요. 2월 3일입니다. 올해는 내년에는. 그래서 여기서 이긴 사람이 전부 그 후보가 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것이고 핏 브리지즈가 아이오와주에서도 인기고요. 물론 오바마도 아이오와에서 이겼었고요. 여기서는 나이가 들고 백인들이죠. 거의 백인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아무튼 뭔가 풍향계가 되기는 되는데 민주당은 좀 아직 좀 봐야지 될 것 같아요. 누가 될지 전혀 모르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있었던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제가 어제 시간이 없어서 못 해드렸는데 팩트 체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연방 법무부에서 감찰관이 그 마이클 호로위츠라는 감찰관이 쭉 그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그 얘기를 했었던 2016년도 나의 캠프 사람들을 연방 수사국이 내가 미워서 정말로 그 부당하게 그 스파잉을 했다 이런 것. 법무장관이 윌리엄 바가 스파잉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스파이라는 단어는 미국에서 적국에만 씁니다. 그런데 법무장관이 그 나라의 수사팀에게 그런 말을 하면서 그렇게 했고 그리고는 이제 보란 듯이 이건 결과가 분명히 그렇게 나올 거야 하고 감찰관을 임명을 하고 감찰관이 조사를 했더니 감찰관의 큰 조사 결과가 연방수사국이 부당하게 조사하지 않았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물론 서류 미비라든가 작성이 잘못된 그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큰 뜻에서는 조사받을 만했고 그리고 감청받을 만했기 때문에 피사라는 그런 그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했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대통령은 그러한 것을 계속 뭐 쿠데타다 뭐 이런 얘기 쿠데타였다라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많은 공화당에서 얘기를 했고 기대를 했는데 쿠데타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 뒤에도 연방 법무장관은 아주 보수적인 집회에 가서 여전히 이거 뭐 조사가 잘못됐다 또 뭐 스파잉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법무부의 감찰관이 수사를 했을 때 그때 이제 100만 개가 넘는 그런 자료를 다 검토를 했고 100명이 넘는 증인들을 인터뷰를 한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FBI가 적절하게 맞게 그 조사를 했었다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FBI가 그런 그 조사를 하기 시작을 했고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했다. 이런 이유로 제임스 코미라는 연방 수사국장을 해고를 시켰는데 그거 그만둬 했는데 계속해서 결국은 해고당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이 조사를 시작하게 된 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조지 파파도플러스라는 그런 그 외교 자문, 이 사람 버스보이라고 하지만 외교 자문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고요. 본인 옆에 앉혀놓고 사진 찍고 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러시아가 힐러리 클린턴에 대해서 아주 더러운 정보를 갖고 있어. 이런 것을 다른 외국 정부에 얘기를 했고 그 외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말을 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안 하다가 나중에는 캐나다에서 어떤 회의가 있어서 갔을 때 숨진 존 맥케인 상원 의원도 그런 정보를 듣고 해서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것이고요. 왜냐하면 FBI로서 이게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 외국 정부가 개입되는 거니까요. 그런 형태로 조사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영국의 그 스파이 출신의 크리스토퍼 스틸의 나시에라는 것. 한국에서는 그 엑스파일이라고 번역을 하잖아요. 미국에서는 엑스파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시에라고 합니다. 어떠한 서류 뭉치. 거기에 이제 엑스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러시아에 가서 호텔 침대에서 어떻게 했고 이런 것 때문에 엑스파일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은데 그 나시에 때문에 이 조사가 시작됐다고 끊임없이 주장을 하지만 수사 결과 나시에와 전혀 그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그 스트로적하고 리자 페이지라는 이 사람들이 이제 서로 주고받은 그 텍스트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FBI에서 트럼프가 되면 어떡하지 막아야 돼 이런 얘기를 했었다는 그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그거 봐라 했는데 이 사람들이 특히 리사 페이지 같은 경우는 어떤 결정권자가 아니거든요. 변호사이긴 하지만 전혀 결정권자가 아니고 대단한 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전혀 아니고 또 이 감찰관이 얘기하기는 그 텍스트 가운데서는 많은 텍스트가 힐러리 클린턴을 증오하는 텍스트도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는 텍스트도 있었다라는 얘기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카터 페이지라는 또 다른 트럼프 대통령 자문에 대해서 감청을 하게 된 그런 이유가 역시 이 사람이 러시아에서 이 사람을 스파이로 정말로 러시아의 스파이로 리크루트 하려고 하고 러시아의 스파이들이 이 사람들과 여러 번 접촉을 그랬기 때문에 그 상대 러시아 스파이들 때문에 이 사람을 피사에서 영장 다 받아서 감청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사실은 그 카터 페이지만 감청을 했고 나머지요 파파도플러스라든가 아니면 지금 감옥에 가 있는 트럼프 대통령 캠페인에 의장을 했었던 그 폴 매나포트라든가 아니면 역시 그 마이클 플린 첫 번째 국가안보보좌관입니다. 이 사람들은 감청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 러시안들과 접촉도 했어요. 이 그 매나포트 같은 사람, 마이클 플린 같은 사람도 다 접촉은 했지만 어쨌든 카터 페이지만 그 어떤 그 감청 피사에서 영장을 받고 그 법원에서 특수법원입니다. 그렇게 감청을 했었던 그런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전부 아무튼 러시아 사람들과 뒤로 거래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주장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은 거의 틀리다. 이게 이제 그 폴리틱 체크라고 해서 미국에서 많은 저널리스트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팩트 체크를 할 때 제일 많이 보는 그런 그 매체에서 팩트 체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또 다른 조사하는 기구가 있기 때문에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께 정규 방송 시간에 자세히는 전해드리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제 윌리엄 바 법무장관에 대해서 전임자인 에릭 홀더 오바마 아래서의 법무장관이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게 형사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변호사처럼 행동을 한다. 미국의 헌법을 준수하고 미국 사람들 이익에 맞게 그런 그 법무장관을 해야지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 가리기, 감싸기 이것만을 하기 때문에 미국의 법무장관으로서는 자격이 없다. 이런 그 기고문을 워싱턴 포스트에 실었습니다. 저는 그 바로 전에 전임 장관이 지금 현 장관 같은 그 부처에 그런 사람을 이토록 신랄하게 비난하는 기고문을 쓰고 신문에서 실어주고 한 것 처음 봤습니다. 서로 안 하는데요. 웬만하면
얼굴 붉히기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 전임자들은 항상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후임자가 일 잘하도록 뭐 도와주고 하는 것이지, 비난한다던가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데는 그만큼 지금 윌리엄 바 법무장관을 아는 사람들은요, 과거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사람 많이 변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물론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가 특별검사로 될 때 공화당에서도 너무 좋아했어요. 그 사람 정도면 너무나 공정한 사람이다 하면서. 그런데 나중에 결과가 나오고 뭐 별로 민주당에게도 좋지 않게 나오고 뭐 공화당에게도 그렇다고 면죄부를 준 건 아니고, 물론 면죄부를 줬다고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해석은 했지만, 그랬을 때 사람들이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에 대해서 그동안 내가 오랜 동안 그를 못 봤더니 아주 똑똑하고 샤프한 것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이번에 윌리엄 바도 법무장관으로 지명될 때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에서도 그를 지지하기는 했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사람이 과거에는 냉철하고 조금 공정하고, 물론 대통령의 행정명령 권한에 대해서는 강하게 수호하는 면이 없지는 않았으나, 그러나 이렇게 편향된 사람은 아니었는데 굉장히 편향됐네,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법무장관은 결코 그 인기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내부에서도 이미 내부 법무부 소속의 감찰관이라든가 법무부 소속의 어떤 사람들이 이 법무장관과 다른 증언이나 다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중요한 부처 가운데 하나가 연방에서 법무장관, 국무장관, 국방장관 이런 형태인데 다 내부에서 인기가 없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경우는 너무 본인 몸보신만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딸랑딸랑만 하니까 국무부에서 싫어하고, 그러니까 국무부에서도 대통령과 국무장관이 의회에 나가서 증언하지 마라 하고 압력을 넣는데도 나가서 증언하잖아요. 국방장관의 경우는 국방장관에 적합하지 않다, 로비스트 출신이 무슨 국방장관 하는 그런 그 약간의 깔봄과, 왜냐하면 또 그렇게 깔보임을 당하게 행동을 하기도 하고, 대통령의 말에 무조건 복종하는 대통령 발의 아래 직책의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나. 예를 들어 어떠한 것은 좀 대통령 뜻과 본인의 뜻이 달라도 감싸기도 하고, 또 본인이 약간 스타일을 구기기도 하고 하지만, 어떤 때에 있어서는 이건 아닙니다, 각하라고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직접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부서에 돌아가서 그 부서원들에게는 이거 대통령이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헌법에 이게 그렇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현행이 유지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지금 법무장관, 국무장관, 국방장관은 전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내부에서 인기가 없다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러나 이제 법무장관의 경우는 특히 굉장히 트럼프 지지자들로부터는 좋아함을 받고는 있습니다. 잘 보호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중국과의 그 무역 협상, 이 부분은 일단 사실은 이번 주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찌 보면 좋은 뉴스가 많이 있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이 내용이 완전하게 정리된 것은 아니지만 일단 뭐 협상에 합의를 했다고 중국이 확인을 해줬으니까 트럼프 대통령 말만 갖고는 이제 믿을 수 없는 시기가 돼서요. 왜냐하면 하루에도 어제도 아침에 무슨 협상이 완성됐다고? 월스트리트 저널 가짜뉴스 좀 그만해. 어디 좀 리커를 찾아보려면 좋은 리커를 찾아봐. 이런 식으로 뭐 관세 여기에 중국과 협상했다고? 무슨 이렇게 얘기하더니 중국이 기자회견하고 우리 미국과 했다 하니까 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국의 발표를 들은 뒤에 이게 기본적으로는 협상이 됐구나라고 여러분들께 보도를 했고요. 체면 살리기를 한 거죠, 양측에서. 해서 사실은 오늘이 14일이고 15일이 중국의 물건에 대해서 미국 소비자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아이템들에 또 관세를 붙이기로 돼 있었던 그런 날인데, 그 관세는 지금 안 붙여지고요. 그 액수 자체가 1,600억 달러 정도는 됐거든요. 그게 이제 또 휴대폰이라든가 랩탑,
아니면 장난감, 할러데이 때 그 선물로 많이 쓰이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이미 수입은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풀지만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아주 중요하죠. 그렇게 해서 물건값 올라가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유권자가 싫어하겠죠. 그런 것이고, 그러나 기존에 있었던 한 뭐 2,500억 달러에 대한 25% 관세 유지하고 또 나머지 뭐 한 1,200억 달러든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7.5% 관세 유지한다고 하고, 대신에 이제 중국에서 미국의 농산물을 굉장히 많이 구입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4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 정도. 어차피 뭐 중국이 미국의 농산물이 필요하긴 했어요. 필요하긴 했지만 그래도 앞으로 2년 동안 굉장히 많이 그 구입을 전체적으로는 한 2천억 달러 정도 뭐 제조업이라든가 에너지 상품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우리가 미국 물건 살게, 그 가운데서 한 그 농산물을 그 정도 살게라고 했는데, 이게 왜 많다고 생각을 했냐면 2017년이 미국이 이제 중국의 농산물을 가장 많이 그 수출을 했었던 그런 때였거든요. 그때가 그때가 한 지금의 반 정도 됐습니다. 한 270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이게 뭐 4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 정도를 중국이 수입해 간다고 하니까 배 정도 돼서 이게 이건 좀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2단계인데 1단계는 돌파구를 찾았다고 말씀드리는 것 같진 않고요. 이게 이제 17개월 동안 밀고 당기기를 하다가 일단 체면 살리기 정도는 했는데 갈 길은 멀다 하는 게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이 그 나라의 어떠한 농업이라든가 기타 등등 산업에 보조금을 주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업계에 대한 보조금이요. 또 중국의 이 보조금을 주는 것이 어떤 개발 플랜이 되잖아요. 보조금을 주면 그 회사에서 임금도 올리고 베네핏도 좋게 하고 뭐 기타 등등 해주니까 그런 것이 있고, 또 이제 전기 자동차를 포함한 이머징 기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제정 컴퍼니, 인터넷 검열 등등 해서 더 어려운 많은 문제가 남아있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영국에서의 보리스 존슨이, 사실은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보리스 존슨이 런던의 시장이었는데 지금 이제 총리로서 이번에 선거에서 너무 크게 승리를 해서 이 사람이 지지하는 유럽 연합으로부터 확 그냥 떨어져 나오는 브렉시트가 되는 것은 분명해졌는데, 이게 이제 미국에는 어떤 영향을 주냐면은 아주 진보적인, 너무나 그 진보적인 뭐 노동당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실패를 한 거잖아요. 지나친 그 진보 정책 같은 것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뭐 제레미 코빈이라든가, 제레미 코빈 같은 경우는 미국의 버니 샌더스가 같이 선거 운동을 해줬거든요. 버니 샌더스는 정치 개혁을 원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영국에서 이렇게 야당에서 코빈이 지나친 개혁을 한다 하고 사람들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니까 그 야당 자체를 덜 찍어서 지금 의석을 59석이나 잃어버렸고, 대신에 이제 보수당이 보리스 존슨이 뭐 47인가요? 49석인가를 더 가져갔잖아요. 해서 미국에서도 지나친 그 극단적인 쪽으로 가면은 사람들이, 유권자들이 불편해하고 싫어한다. 이것을 얼마 전에 이제 오바마가 얘기를 한 것이고요. 해서 보리스 존슨은 정말 잘 몰랐었던 그런 사람이 4년 만에 그 당시에 그 분위기가 보리스 존슨을 만들었고, 또 보리스 존슨을 만들었고, 보리스 존슨은 브렉시트에 집중을 하는 동안 다른 뭐 노동당이라든가 자유당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너무나 급진적인 그 진보 쪽으로 나가니까 이렇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영국이 요즘 경제가 그나마 유럽에서는 가장 활발하니까 그 집권당으로서 보리스 존슨이 조금 이득을 봤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리하여 토니 블레어가 만든 영국은 이제 사라졌고, 이제 사라지게 된 그 같은 그 이유가 그 데이빗 카메론이
이거 설마 사람들이 브렉시트를 통과시키겠어 하면서 재신임을 묻는다 하면서 딱 그 도박 카드를 던져서 영국이 바뀌었는데, 그 브렉시트라는 카드를 보리스 존슨이라는 사람은 이걸 통과해야지라는 식으로 도박을 해서 그 사람은 성공을 한 겁니다. 정치적인 자산으로 만든 거죠. 이 브렉시트를 해서 이제 보리스 존슨의 시대가 열렸고, 미국에서도 이것을 봐야지 된다. 그렇게 될 경우 유권자들이 그 당의 지도자가 마음에 안 들 때, 너무 급진적이다 해서 그럴 때 그 당 사람들도 뽑지 않는다 라는 것이요. 이게 이제 미국으로 오면은 2020년 뭐 대통령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지금 하원이 31석을 지켜야지 되는 공화당 지역구에서 거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누가 후보가 되는 것이 꼭 대통령 선거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 연방 의회 선거에도 영향을 미친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타임이, 시사주간지 타임이 올해의 인물로 그레타 그 툰베르를 선정을 했더니, 기후변화에 대해서 열심히 일을 한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아들이 그렇게 그 비난을 하고 하는데, 그 부분을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자세히 말씀은 못 드렸는데, 16살 스웨덴 소녀가 8살 때 기후변화라는 걸 처음 알게 돼서, 처음에는요,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은 부모에게 교육을 잘못 받아서 그래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엄마가 오페라 싱어고 아빠도 뭐 아무튼 뭐 창조적인 그런 일을 하고, 그리고 뭐 할아버지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부모는 처음에는 이 아이가 학교를 자꾸 빠지고 기후변화한다고 하면서 시위하고 다니고 유명해지고, 스웨덴에서 스웨덴 의회에 가서 연설을 하더니 다른 이웃 나라로 가고 미국에 오고 또 다른 나라로 가고 등등, 뭐 리스본에서 어디에서 이러는 것을 학교에 너무 많이 빠진다고 싫어했답니다. 그런데도 툰베리가 워낙에 이걸 강하게 하니까, 아니 어떻게 이게 지금 지구가 죽어가고 있다잖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니까 이제 이렇게 됐는데, 해서 뭐 캐나다 총리도 만나고 교황과도 악수, 오바마와도 이제 그거 뭐죠, 하이파이브 주먹 쥐고 하는 그 손가락 마디마디를 딱 부딪히는 이런 것도 하고, 알고도 그야말로 뭐 기후변화의 뭐 아버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기후변화를 막는 운동에.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올해의 인물로 선정을 할 때 시사주간지 타임의 편집장이 세계 150개국에서 인도까지, 어디 가면 기후변화에 대한 시위 같은 거 할 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잖아요. 아주 볼 수도 없을 땅의 틈을 볼 수도 없을 정도로 모이는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올해의 인물로 선정을 했다. 기후변화가 존재하는 위험이라는 것을 알려서 세계 사람들을 일어서게 했다. 처음에 이 소녀가 시위를 했을 때는 뭐 Friday for Future인가 이런 말로 시위를 시작을 했는데, 한 사람 본인 혼자였는데 그 다음날 모르는 사람이 오고 해서 이렇게 커졌는데, 60개국에서요, 2050년에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0으로 하겠다라고 서약을 하게 한 게 바로 이 소녀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엔에 9월 달에 왔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정말 어떠한 마음을 갖고 독하게 쳐다보는, 싸늘하게 쳐다보는 그런 장면들 여러분들 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서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올해의 예일대학교 법대 교수가 이 소녀의 이 말을 올해의 말로 선정하기도 했잖아요. How dare you? 어떻게 감히 그럴 수가 있어? 당신은 공허한 말로 뭐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데 당신이 나의 어린 시절과 꿈을 훔쳐갔잖아. 내가 이렇게 일만 하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래도 난 행운이야. 다른 사람들은 기후변화 때문에 물이 썩고 지구가 썩어서 고통받고 있잖아. 숨져가고 있잖아. 세계 전체의 그 세계의 생태계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거야. 어떻게 기후변화가 가짜라고 혹수라고 그런 말을 감히 할 수가 있어. How dare you? 라고 얘기한 이 소녀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딱 올해의 인물로 선정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골프장 한 군데가 아니고 5군데의 가짜 시사주간지 타임의 커버 자신의 사진을 실어놨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2016년도에 대통령이 되고 2017년도에 한번 시사주간지 타임의 올해의 인물 커버 스토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지난해에도 올해는 어떨 것 같아요? 라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나 말고 또 누가 있단 말이야. 난 상상할 수가 없어. 내가 올해의 인물이 안 된다는 게. 이렇게 얘기했고 올해는 올해의 인물로 바로 이 그레타 툰베리가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 아들은 세계의 각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잡을 수 있는 멸종 위기의 동물은 다 잡고 목을 잘라내고 뭐 뿔을 들고 히히거리고 호호거리고 사진 찍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몇 개월 전에는 몽골에 가서 몽골이 보물이라고 하는 그 키 크고 뿔 큰 그 양을 그 죽이고 사냥하고 하는 즐기고 웃었던 그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이 진짜 우스꽝스럽다. 시사주간지 타임은 뭐 홍콩 시위대들은 목숨을 걸고 시위를 했는데 어떻게 이런 어린아이에게 올해의 인물로 선정을 할 수가 있어 어린아이를 라고 얘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네 병이나 고치지. 넌 네 병을 고쳐야지 돼 먼저. 분노 컨트롤하는. 네 맞습니다. 본인이 고백을 하는 것처럼 에스퍼거스 신드롬이라는 그 정서가 보통 그러니까 다수의 사람들과 정서나 이모션이 감정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낫겠네요. 그 감정의 운영 체계라든가 색깔이라든가 이런 게 다른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많은 사람 있는 거 싫어하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고, 뭐 얘기하고, 만나고, 이러는 거 싫어하고, 또 뭐, 스몰턱이라고 하죠. 미국에서. 그냥 시답지 않은 말하는 것도 싫어하고, 할 말만 꼭 하고, 애매하게 말하는 거 싫어하고, 분명하게 말하고, 직접적으로 말하고, 아마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나도 그런 신드롬이 있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데 그런 신드롬을 앓고 있는 아이에게 그래서 집착력이 강하기 때문에 집중력도 강하고 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아이에게 너는 분노 컨트롤, 에스퍼거스 신드롬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쓰진 않았지만 트윗에 너 분노 컨트롤하는 네 그것부터 고쳐야 돼 하는 게 너 병 고치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나서 친구들과 이 신드롬 자체가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싫어하니까 친구와 좋은 옛날 영화나 봐 하면서 칠 그레타. 그러니까 칠 그레타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씀드려야지 되나요? 정말 오싹해.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 이거죠. 이 그레타가 오싹한 그레타. 칠을 2번이나 썼거든요. 아주 차갑고 등골이 오싹한 칠 그레타. 칠이라고. 미국의 대통령이 16살 소녀에게 이렇게 쓰고 나니까 걔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본인이 올해의 인물이 되지 못하니까 저런 식으로 화풀이를 하네. 분노 컨트롤을 해야지 돼.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저는 이 자체가 굉장히 ridiculous했습니다. 대통령도 ridiculous하다는 단어, so ridiculous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애가 올해의 인물에. 대통령 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했는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말이 좀 ridiculous했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정서의 레벨이 다르니까, 레벨이라기보다 정서의 색깔이 다르니까, 감정의 색깔이 아무렇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래라고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그게 그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지지는 않거든요. 이번 주였습니까? 지난주였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아들 베론의 이름을 가지고 어떤 의회 의원이 대통령과 왕이 다른 게 뭐냐 했을 때 베론이라는 게 영국의 아주 지체가 낮은 그런 귀족의 서열이기도 하지만 R자 하나 더 빼면은요. 베론은 더블 R를 쓰더군요. 그래서 대통령이 아들을 베론이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그 아들에게 베론이라는 자귀를 줄 수는 없다. 이렇게 왕과 대통령의 그것을 비교를 해서 공화당이 내내 난리 쳤고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트윗에서 난리를 쳤고 공화당 청문회에 나온 사람들이 정말로 난리를 쳤어요. 그리고 이 스탠포드 대학교의 헌법학자가 교수가 얘기하기를 내가 대통령의 어린 아들을 13살입니다. 그렇게 비유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사과를 했고 나는 사과하지만 대통령은 잘못하고도 사과도 안 하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 대통령의 아들은 이름을 가지고 해도 이러는데 대통령이 아무에게도 질문받지 않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트윗에 16살 소녀가 올해의 인물이 됐다고 병이나 고치라고
병 고치고 나서 사람들 가까이 하는 거 싫어하는 그런 신드롬을 앓고 있으니까 그 병이나 고치고 나서 사람들과 같이 영화 봐라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저는 ridiculous합니다. 저는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고요.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옆에서 얘기를 안 해주겠어요. 옆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본인도 컨트롤이 안 되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저는 미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괜찮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쩌겠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미국에서 로스앤젤레스에서 그 대통령 토론회가 있는데 이 열릴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원래는 UCLA에서 열리려고 했었는데 UCLA가 뭔가 그 일이 있어서 인플로이와 인플로이 아닌 그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UCLA에서 하는 것을 보이콧하고 이제 로열라 메르마운트 유니버시티에서 하기로 했는데 여기도 또 그 서비스 노조 보이콧 이런 문제가 있어서 바이든, 샌더스, 워렌 뭐 또 그 앤드류 양 이런 네 사람이 안 나간다고 하니까 네 사람 가운데 세 사람이 선두주자잖아요. 그런데 이 토론이 열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방송에서 헤드라인에는 전해드리지 못했었던 게 있어서요. 뭐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구글에서 사람들이 많이 설치한 트렌드가 구글 그 디즈니 플러스다. 디즈니 플러스 스트리밍 서비스를 한 달에 4달러 95센트인가 주고 하잖아요. 많은 것을. 그것이었고 그리고 어벤져스 그 엔드게임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봤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뭐 부머라는 단어 또 퀴드 프로코 이게 이제 그 대가성이라는 라틴어요. 그 우크라이나 스캔들에서 나온 그 말. 그리고는 다 잊었네요. 저도 벌써 허리케인 더린이 있었고 노트르담 그 성당에 불이 오래 일어났었던가요? 그런 것도 많이 찾아봤고 위멘스 월드컵 사람들이 많이 찾았고요. 아무튼 그렇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텍사스 샌안토니오에서 식당에서 이 얘기는 제가 전해드린 것 같나요? 어린이들이 산타에게 북극에 편지 안 보내고 보내면 주인이 선물 다 해주고 했는데 어린이들뿐만이 아니라 부모님들도 굉장히 익사이링 하셨다고 하고요. 산타에게 편지 보내라면서 펜슬과 펜도 다 그 준비해 놓고 모든 그 편지의 선물에 대해서도 다 그 답을 해줬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봉준호 감독이 굉장히 골든글로브에서 뭐 외국어상, 작품상, 시나리오상 후보에 올라서 이슈가 됐었는데 이게 이제 그 외국어상은 그 골든글로브의 언어 규정에 따라서 작품상의 후보에 오를 수 없었던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봉준호 감독이 미국과 인터뷰를 많이 해요. 때로는 그 본인이 영어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통역을 두고 하기도 하는데 미국 사람들에게 본인에도 영향을 많이 끼쳤다 하면서 김기영 감독의 하녀와 이창동 감독의 밀양을 소개를 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제가 이 하녀를 봤잖아요. 이 하녀를 봤는데 저는 여러 가지로 그 인상적이었었던 게 그게 1960년대 영화인데 60년대 영화 같지 않고요. 이거 뭐지? 알프레드 히치콕의 어느 장면에선 벌티고가 생각이 났고 이제 살해를 하고 누가 넘어지고 계단 2층 계단에서 밑으로 굴러 떨어지고 하는 데서 벌티고에서 킴 노박이 어떤 성당으로 막 올라가고 하는 뭐 이런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는 그런 장면도 생각이 났고 또 이 영화에서 레베카 다 히치콕 감독 영화가 저는 많이 생각났어요. 레베카도 그 생각이 나기도 그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하녀가 유리창 밖에서 비가 오는데 유리창 안에서 또 다른 공장의 여성과 이 주인공인 김진규 씨인 건 나중에 알았어요, 저는. 그리고 그 피아노 치는 공장의 여공이 엄앵란 씨인 것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것을 창밖에서 쳐다보는 그런 장면에서도 레어 윈도우라는 그 이창이라는 히치콕 감독의 영화가 생각이 나기도 했는데 그런데 아무튼 1960년도에 한국에서 너무너무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런데 굉장히 김기영 감독 자신이 그 영화적이다. 왜냐하면 공장에서 일하던 그런 그 공장의 여 직원들이 피아노를 치는 이 그
선생님에게 노래를 배우고 여가 활동을 하고, 옷은 엄앵란 씨 같은 경우도 완전히 오드리 헵번에 허리 찰룩 들어가고, 그다음에 긴 그 프레어 스커트, 여공들이 다 그래요. 그리고 화장도 아주 곱게 하고 비현실적인, 그런데 그 비현실적인 것에서 인간의 본성 같은 것을 많이 드러냈고, 그 당시의 현상 같은 것, 그 당시를 상징할 수 있는 것, 쥐약, 그리고 물질주의. 그런데 물질주의면서도 순간순간 인본주의도 나오고요. 아주 그 결백한 감정 같은 것도 김진규가 선배에게 고백할 때 이런 것도 나오고, 인간의 모든 그러한 것들도 많이 나왔고요. 또 굉장히 개방적이고 솔직하고, 부부간의 애정을 표시하는 것도 그렇고, 아이들이 있어도 애정을 표시를 한다던가, 그리고 이제 카레 라이스가 아니고 라이스 카레라고 몇 번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담배에 얼마나 앞서갔으면 딱 하녀가 담배 피우는 것을 알고 나서도, 또 하녀의 담배라는 것을 알고 나서도 하녀에게 담배불도 붙여주는 주인 양반, 뭐 이런 것이요. 뭐 그런 등등 여러 가지가 굉장히 세련되고 대단했다. 그러나 김기영 감독 자체는 이 사람이 미국 사람들과 같이 일을 했고, 적어도 미국을 위해서 홍보 영화라도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미국적인, 서구적인 게 많이 들어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기영 감독이 중간에 뭐 일본에 가서 공부도 했고, 또 가족이 북한에서도 조금 살았고, 그리고 다시 남한으로 와서 가족적인 분위기도 창작적인 그런 분위기가 많고, 그리고 서울 치대를 나왔지만 와이프도 그때 만난 사람과 결혼을 해서 와이프가 돈 벌어서 영화 많이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 와이프가 보면서 내 돈으로 저 따위를 만들었어? 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다고 하고, 98년도에 두 부부는 집에 불이 나서 숨지셨다고 하죠.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돈 걱정 별로 없진 않았겠지만, 거기 보면은요, 김기영 프로덕션 이렇게 써 있거든요. 자신의 프로덕션을 가지고 돈을 대는 사람이 만들라는 대로 만들지 않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지금 뭐 봉준호 감독이나 아니면 뭐 박찬욱 감독이나 이런 몇몇 한국의 한 서너 명이 그렇게 영화를 만들고 있지만, 김기영 감독은 그 당시에 프로덕션 이렇게 써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맨 마지막에 이제 찍 웃으면서 하는 누구죠? 김진규 씨가 그 장면은 조금, 근데 뭐 시대가 벌써 몇십 년 전이니까요. 그 장면은 조금 없었어도 괜찮았을 것 같기도 하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걸 보면서 또, 이게 뭐 살인도 나오고 이러니까 당시에 그런 분위기 검열 때문에 그랬나? 뭐 이런 생각도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또 그게 60년에 만들어졌는데, 이승만 물러가고 62년 박정희 정권 들어서기 전에 검열이 덜하고 자유로웠었던 시대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 영화가 나왔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와이프는 이 치과 의사를 하는데, 김기영 씨는 영화를 만드는 것을 했으니까, 그러면서 친구의 권유, 친구의 추천으로 미군을 위한 홍보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미군이 김기영 감독이 그 뉴스를 말하자면 대한 뉴스 뭐 이런 걸 만든 거예요. 리버티 뉴스라고 이름을 지어줬대요. 본인이 이제 자유 뉴스 뭐 이렇게 했겠죠. 그걸 리버티 뉴스라고 해서 미군에서 너무 만족했다고 하는데, 그런 미국과의 연관, 미국 사람과의 접촉, 뭐 미국 물 이런 것들이 김기영 감독의 영화를 1960년대 영화라고 저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비현실적인 거 굉장히 많아요. 60년대에 공장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선생님 김진규 가정이 그렇게 2층 집에, 막 옆에 보면은 미국 집이거든요. 완전히 벽에 딱 그 사진 액자 걸어둔 것 하며, 그리고 차 마실 때 무슨 뭐 차이나에다가, 그 당시에 어떻게 그런 그릇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을 보면은 굉장히 서양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나오기까지는, 봉준호 감독이 내가 이 영화 기생충을 만들 때도 김기영 감독의 하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했는데, 하나의 사람,
하나의 작품이 나오기까지는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전에 누군가가 깔아놓은 그런 꽃길이 있었고, 그리고 이 사람이 꽃을 피울 때는 확실하게 피울 때는 시대 정신 같은 것이 맞았기 때문에 김기영 감독도 그 당시에 한여를 만들 수 있었고, 봉준호 감독도 지금 기생충을 만들어서 여러 이런 그 본인이 다 쌓아놨었던 이런 것들이 확, 서양 사람들은 이제 미국 영화, 뭐 블란서 영화, 북유럽 영화를 많이 봐서 이제 웬만큼 알 만큼 알거든요. 이란 같은 나라도 영화 굉장히 잘 만들거든요. 레바논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도 많이 봤는데, 이제는 한국 영화가 어느 정도 이렇게 딱 무르익을 때쯤에서 확 이제 터져 나오는 것, 뭐 이런 것이, 한 사람과 한 작품이 나올 때는 그 한 사람과 한 작품의 평생의 노력이 아니라 그 이전에 무엇이 다 깔려 있었고 거기에 행운이 있고 시대 정신이 들어간다 하는 것을 제가 한여를 보면서 느꼈고, 또 하나는요, 마틴 스콜세이지 감독에게 감사하죠. 사실은 이 영화가 유튜브에서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는데, 그게 다 제대로 한국 무슨 뭐 영화진흥원인가요? 뭐 그런 곳에서 복원을 하고 하는 것이, 복원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마틴 스콜세이지가 만든 뭐 월드자가 들어가던데요. 월드 무슨 재단이 다 후원을 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됐는데, 제가 볼 때 며칠 전에 볼 때 한 16,000명밖에 안 봤더군요. 16,000 몇백 명밖에. 그러면서도 앞에 이렇게 딱 크레딧도 올라가고 하는데 보면은 마틴 스콜세이지 이런 이름 나오고, 오히려 김기영 감독의 아들에게 감사하다고 써 있더군요. 우리를 이렇게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줘서 라고 얘기하는 것 보고 참 미국 사람들도 고맙다 뭐 이런 생각들도 했고요. 그런가 하면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영화 아키라 구로사와나 뭐 다른 사람들 이런 영화를 많이 만들고, 뭐 드림 같은 킹 리어를 만든 그런 영화 같은 것이 세계에 나올 수 있고 하는 것이 다 스티븐 스필버그나 아니면 또 다른 뭐 조지 루카스든가요. 이런 사람들도 다 일본 영화에 어떠한 본인들이 투자도 하고 뭔가를 기여를 하고 해서 세계에 알려주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시 혼자만의 몸부림과 행복으로 끝난다 하는 것도 느낀 이번 주였습니다. 네, 오늘의 미국 위크엔드 에디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